악의적 장난 1 첫 번째 요령 2046년 초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격투의 소리 라디오입니다. 저는 DJ 호송 차량이 달빛을 뚫고 사람 없는 샛길에 들어섰다. 신호는 오락가락했고 차량 라디오가 지직거렸다. 오늘 밤에는 기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운전자 이미연이 가속 페달을 밟자 천천히 운행하던 호송 차량은 점점 속도를 높였다. 차가 흔들리며 곧 고장날 듯 삐걱거렸고 그는 고개를 돌려 뒤를 힐끗 보았다. 뒤쪽에는 차량 내부로 통하는 문이 있었고 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내부 상황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다. 괜찮겠지. 그는 운전만 담당할 뿐. 차 안의 물건은 에버의 연구원들이 직접 관리하므로 그와는 무관했다. 이 일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났고 이제껏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길은 너무 어두웠고 사람도 적은 데다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삐걱삐걱 소리가 너무 섬뜩한 나머지 이미연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불안을 감추고자 손을 뻗어 차량 라디오의 볼륨을 높였다. 기습의 첫 번째 요령. 자신의 우세를 감춰라. 라디오 DJ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웃음기를 띤 젊은 목소리가 이미연의 귓전에 울렸다. 틀린 말은 아니네.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란 이미연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관성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렸고 옆에 있던 사람은 장난치듯 이미연을 덮쳤다. 차갑고 예리한 금속 조각이 옷깃 너머로 그의 목에 닿았다. 살고 싶어? 5분 줄 테니 도망쳐. 소년의 말투는 음침하면서도 웃음기를 띄었다. 마치 동물원에서 우리 너머로 동물을 놀리는 어린아이처럼 짜증이 났지만 이미연은 화낼 경황이 없었다. 얼핏 보니 내부로 통하는 문은 어느새 열려 있었고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풍겼다. 그 안에 앉아있던 연구원 4-5명은 옷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미 숨이 멎은 듯했다. 차량의 정중앙, 원래 묶여 있어야 하는 사람의 호송줄은 이미 잘려 있었고 탈출한 사람은 칼을 쥔 채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도망쳐. 이미연은 달빛조차 비치지 않는 골목으로 허겁지겁 도망쳤고 커다란 쓰레기통 뒤에 숨어 몸을 웅크렸다. 격렬한 심장 박동 속에서 뇌의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5분 됐네. 잘 도망갔길 바랄게. 골목 밖에서 발소리가 울리더니 소년의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이미연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두 다리를 꼭 끌어안은 채 쓰레기처럼 보이려 했으며 쓰레기통 틈으로 골목 밖을 살폈다. 마른 체형의 사람이 보였는데 나이에 비해 키가 꽤 큰 편이었고 몰아 중얼거리면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미연을 찾아다녔다. 손에 든 칼날과 옷에 묻은 피 얼룩만 아니었으면 그가 친구랑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탁탁탁. 신발 굽이 지면과 닿는 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나서야 이미연은 한숨을 돌리고 바들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해 다시 쳐다봤지만 그곳에는 짙은 어둠만 있을 뿐이었다. 이제 괜찮아. 이미연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안 괜찮을 텐데. 그 웃음소리는 마치 차가운 손처럼 뒤에서 이미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이미연은 뒤를 도는 순간 바닥에 넘어졌고 겁에 질린 눈으로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쳐다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넌 이미 떠났다고? 소녀는 입을 크게 벌린 채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전혀 아닌데? 잘못 들었겠지. 그럴 리가. 공포가 엄습했고 이미연은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을 일으켜 사람 없는 골목을 향해 뛰어갔다. 누가 그렇게 쉽게 보내준대. 그때 골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이미연의 유일한 살길을 막았다. 이미연은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달았다. 각각 앞과 뒤에서 그를 포위한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이 교활한 웃음을 짓고 똑같이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 소개할게. 나는 서준. 내 뒤에 있는 건 내 그림자인 서운이야. 원래는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도망쳤을 때 경비한테 고자질한 게 너지? 이미연은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아니야. 그때 난. 됐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뒤에서 서운이 차가운 손으로 칼날을 든 채 다가왔고 이미연은 다시 떨기 시작했다. 용서를 빌 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 아까 어떤 연구원이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하던데 너 같으면 믿을 수 있겠어? 서준, 내가 할래. 아니면 내가 할까? 내가 할게. 기사 양반, 유언 있어? 아니다. 말하지 마. 딱히 듣고 싶지 않으니까. 서운은 더러운 바닥에 책상 다리로 앉고 턱을 괸 채 이미연을 벽으로 밀치고 칼날을 들이미는 서준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밤. 흩뿌려진 피는 칠흑 같은 벽에서 사라졌고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할 때의 마지막 비명마저 어두운 밤에 묻혀버렸다. 일란성 쌍둥이 대조 테스트 기록표. 샘플 번호 808. 샘플 성명 서준, 서운. 나이 16. 실험 부작용 기록. 두 사람의 시각, 통각, 청각 등 일부가 서로에게 영향을 줌. 1샘플 서준은 샘플 서운의 시야를 공유받으며 반대도 마찬가지다. 2샘플 서준은 샘플 서운과 완전히 동일한 통증을 느끼며 반대도 마찬가지다. 3. 테스트 결과. 코어 접촉 후 두 사람은 동시에 거부 반응이 나타났으며 3개월 내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평가 위험 지수가 일반적인 수치를 훨씬 웃돌기에 수거장으로 이송하여 제거 처리한다. 비고. 수거장은 N109 구역 근처에 있다. 연구원은 출발 전 반드시 총기 신청표를 작성하고 총기를 받아 휴대해야 한다. 3개월 내로 변이가 발생한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잖아. 서운은 얼굴에 묻은 피를 닦고 더러워진 기록표를 주어 서준에게 건넸다. 서준은 자세히 살피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코를 쓱 문질렀다. 추측이라잖아. 틀릴 수도 있지. 전에도 추측 기간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었잖아. 303번 쌍둥이 동생 말이야. 이름이 진 뭐였더라? 잊어버렸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겨우 도망쳤는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서준은 호송 차량에 기댄 채 눈썹을 으쓱거렸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서운을 바라보더니 흥분해서 주먹을 쥐고 차의 앞부분을 내리쳤다. 뭐해? 서운은 서준의 반응만 봐도 형이 말썽을 일으킬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걸 알았다.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마지막 3개월 동안 재미있는 일이나 벌여볼까? 어때? 서운은 흥미진진한 얼굴로 서준에게 다가갔다. 서준의 제안은 언제나 그가 해결해야 하는 서운가신 상황이 되곤 하지만 재미있는 일을 한다는 건 매우 매력적이었다. 예를 들면 이것 좀 봐. 서준은 기록표의 비고 중 N109 구역을 가리켰다. 진훈이라는 이름 기억나? 전에 연구원이 얘기했던 사람. 코어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크로우보스. 그래. 흥분한 서준은 두 손을 받치고 차 위로 올라가 앉았다. 진훈을 죽이자.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을 거야. 서운은 피식 웃었다. 진훈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더 재미있겠지.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곧 충동을 억누르고 이성을 되찾으려 했다. 진훈이 우리를 죽이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쉬울 거야. 맞아.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서준은 책상 다리로 앉아 있었고 기뻐 날뛰던 말투도 점차 가라앉아 평온해졌다. 돌연변이들 본 적 있어? 그런 걸로 변하느니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나아. 한참의 침묵 후 서운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록표를 구겨서 아무렇게나 뒤로 던졌다. 그래, 진훈의 손에 일찍 죽는 것도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 갈까? 가자. 어두운 밤, 두 소녀는 빛을 등진 길을 나란히 걸으며 나른하게 기지개를 켰다. 진훈이 재미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 이 소문. 기습의 두 번째 요령, 적을 파악하라. 서준 서운이 N109 구역에 온 지 14일이 지났다. 지난 14일 동안 진훈에 관한 소문은 밤하늘 아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파동처럼 그들에게 수없이 들려왔다. 진훈이 유랑차랑 공모해서 때가 되면 N109 구역을 폭발시킬 거래. 내가 듣기로는 진훈이 솔론 호텔 호와 스위트룸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데 벽 속에 적들의 시체를 가득 채워서 밤이 되면 귀신이 출몰한대. 그래, 난 진훈이 임천시 주식시장 거물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었어. 어떤 사람은 진훈이 바로 그 주식시장의 거물이라고 하던데. 서운은 포복절도하면서도 표창을 만드는 손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 진훈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어. 들었지.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 매일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내서 아무도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던데. 서준은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그가 웃음을 그치기도 전에 서운이 한마디 덧붙였다. 진훈은 매일 소년소녀 4-5명의 피를 마셔야 외모를 유지할 수 있다던데. 그래서 젊어 보이는 거고. 즐거운 분위기가 임시 숙소로 삼고 있는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N109 구역의 건물은 대부분 과거에 무너진 건물을 재건해서 만든 것이었다. 번화가의 네온사인조차 들지 않는 곳에서 심하게 훼손되지 않은 방치된 집을 찾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이곳에 처음 발들인 불청객 2명이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N109 구역에는 매일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며칠 새 서준과 서운의 이웃은 점점 더 많아졌다. 어떤 사람은 몇 번 본 후 다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전날 밤에 싸움을 약속했지만 밤새 보이지 않다가 다음날이 되어서야 두 블록 밖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N109 구역은 어둠 속에서 입을 떡 벌린 야수처럼
덤벼오는 모든 사람을 조용히 집어삼켰고 죽음은 시간 문제였다. 죽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맹수의 주인인 진훈을 찾는 것뿐이었다. 그를 죽여 그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또는 그에게 빌붙어야 했다. 14일 동안 찾은 정보는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뿐이었지만 이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다. 어젯밤에 들은 건데 진훈이 오늘 팔순 잔치를 연대. 장소는 방 안에 제빙기가 느닷없이 울리더니 터무니없는 소문을 전하는 서준의 말을 끊었다. 그것은 이 방에서 유일하게 멀쩡한 가전제품이었다. 서준은 제빙기 앞에서 얼음이 용기에 떨어지는 순간 2개를 낚아채 입안에 넣고 뒤돌아 물었다. 얼음 먹을래? 서우는 손을 내저었다. 얼음만 보면 전에 죽을 만큼 맞았던 게 생각나. 안 먹어. 한바탕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또다시 울렸다. 서준은 얼음을 서운에게 던지고 소파에 누워 다리를 꼬았다. 쌤통이다. 몇 년 전에 처음 시도한 탈출에서 서울은 경비와 맞붙었고 심하게 맞은 탓에 입안에 피가 가득 터졌다. 2주간 감금을 당했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아무리 아파도 말하지 않고 모든 치료를 거부했다. 또 다른 감금실에서 서준이 시끄럽게 소리쳤다. 너 다음에는 거절하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보면 안 되냐? 너 때문에 나도 아파 죽겠잖아. 서준은 그때부터 얼음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함이었지만 나중에는 단순히 자극적인 차가움을 즐기려 얼음을 먹었다. 2주간 감금된 서우는 아픔을 되새기며 실패를 곱씹었고 감금이 끝나는 그날 스스로 만든 표창으로 복수했다. 복수에 성공한 그때부터 표창 제작은 그의 취미가 되었다. 그 최진명이라는 사람 기억해? 우리가 엘리시움에서 만났던 사람. 서울은 얼른 옷을 털고 그의 정보를 공유했다. 기억하지? 허풍 떨던 원숭이 녀석. N109 구역에서 그렇게 건방 떨면서도 살아있다는 건 10중 8구 뒷배가 있다는 거야. 서준은 콰직 소리와 함께 입안에 얼음을 깨물었다. 그 뒷배가 진훈이라는 거야? 그럼 뭘 기다려? 당장 그 사람한테 가자. 그는 바로 몸을 일으켜 나가려고 했지만 여느 때처럼 서운에게 옷깃을 잡혔다. 서운은 그의 손에 표창을 놓은 뒤에야 손을 풀었다. 가자. 내가 진명의 뒤를 몰래 밟을게. 이따가 크로우에서 큰 거래가 열리는데 진훈도 올 거래. 서준은 표창을 잘 챙긴 다음 며칠 새 길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젖히고 문을 열었다. 그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묶어 짧은 꽁지가 생긴 서운을 힐끗 보고 잠깐 생각하더니 똑같은 스타일로 묶었다. 늦은 밤 솔론 호텔 맞은편 옥상. 거래를 진행하는 호와 스위트룸은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다. 골격이 뚜렷한 손 하나가 무료한 듯 가죽 재질의 팔걸이를 가볍게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벨벳 상자 하나가 공손히 전해지자 손의 주인은 동작을 멈췄다. 그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손가락을 잠시 흔들자 상자는 곧 또 다른 공손한 손이 넘겨받아 가져갔다. 드리워진 커튼은 방 안에 있는 모두의 생김새를 가렸다. 그러나 그의 자태만 봐도 진훈이라는 전설 속 위험한 사인 같은 이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다. 널찍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옥상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영화를 관람하듯 상황의 진전에 관심을 기울였고 서준은 흥미진진하게 지적했다. 진훈은 무기를 안 갖고 있어. 기습당할 걱정은 안 되나?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알 수 있었다. 공손한 자세는 거래 대상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고 진훈의 행동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옥상의 관중들은 뭐라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의 동작은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겁에 질린 누군가의 몸이 무형의 힘에 의해 창문 앞으로 끌려오더니 안개가 휘감아 삼키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안개가 사라지자 그 사람의 모습은 방 안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그렇다. 진훈은 무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스스로가 무기이기 때문이었다. 호와 스위트룸에 있는 모두가 감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거래자든 진훈의 수하든 이 순간 모두 몸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훈은 드디어 몸을 세웠고 서준과 서운도 마침내 그 무관심한 표정을 볼 수 있었다. 눈앞에 벌어진 모든 일이 그와는 무관하다는 듯 조명이 그의 몸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는 고개를 돌려 일부러 도로 건너편을 훑어봤다. 구경 중이던 두 형제는 동시에 눈치챘고 몸이 머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했다.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엎드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진훈이 우릴 본 건 아니겠지? 설마 이렇게 멀리 있는데 시력이 그렇게 좋다고? 설명할 수 없는 본능의 두 사람은 잠시 두려움에 휩싸였다가 다시 옥상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진훈은 이미 떠난 상태였다. 내가 봐도 꽤 지루해 보였지. 잠시 후 서준이 물었다. 상대를 처리할 때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떠날 때를 말하는 거야? 둘 다.
서우는 진훈의 태도를 떠올렸다. 사실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는 서준이 신경 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진훈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부터 방 안에는 무형의 분리대가 생긴 것처럼 아무도 그 경계를 넘어 진훈의 곁에 다가가지 못했다. 마지막까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홀로 들어왔고 또 홀로 떠났다. 서우는 궁금해졌다. 있잖아, 진훈한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14일 동안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는 진훈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의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동료도 없었고 그와 맞설 수 있는 적도 없었다. 얼굴에 드러난 표정처럼 그에게는 모든 것이 따분할 것 같았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 서준, 서우는 동시에 확신하며 말했다. 진훈이 여태 지루하게 살아온 데다가 앞으로도 계속 지루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동정심이 생겼지만 그를 죽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3잔재주. 기습의 세 번째 요령. 적이 방심할 때 우세를 발휘하라. 서준과 서운이 가진 우세는 똑같다는 점이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격, 똑같은 동작, 마치 한 사람 같았다. 상대방은 당연히 경계를 풀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 어린 시절 자라온 동네에서든 에버의 연구소에서든 이 방법은 언제나 효과적이었고 N109 구역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있었다. 서준의 나이를 가늠하고 함부로 값을 올려받는 사람에게서 생필품을 사갈 때, 일면식 없는 사람이 물자를 빼앗으려 서운을 도발할 때, 상인의 눈을 피해 코어 보관 창고에 몰래 잠입할 때, 한 사람은 밝은 곳에서 표적이 되었고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렸다. 연구소에서 남긴 부작용이 지금은 오히려 그들의 장점이 되었고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원활하게 작전이 이어졌다. 수요일 밤 N109 구역 번화가에 위치한 뮤지컬에서 성대한 공연이 열렸다. 미스터 R의 초대를 받은 악단은 해외 공연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이곳에 도착했고 뮤지컬의 파이프 오르간은 처음으로 먼지 앉은 덮개를 벗게 되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뮤지컬 지배인은 큰 돈을 지불하며 관람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거절했다. 때문에 이번 공연과 정체불명의 미스터 R은 최근 N109 구역의 화제 중 하나가 되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볼품없는 벌레 2마리가 불쑥 나타나 뮤지컬로 유유히 들어갔다. 서운의 시야에는 완전히 다른 두 광경이 펼쳐졌다. 그는 몸을 숙이고 관중석 의자 뒤에 몸을 숨겼다. 멀지 않은 호울 중앙 위치에 진훈이 앉아 있었고 그의 각도에서는 진훈의 뒷모습만 보였다. 거대한 뮤지컬이 진훈 한 사람을 위해 비워져 있었고 서우는 또다시 호기심이 발동했다. 과연 누가 진훈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나 진훈은 그곳에 앉아 일반인들처럼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연주회가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며 서우는 연주회 시작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준의 눈을 빌려 휴게실 내부를 보았다. 단정히 차려입은 지휘자와 악단의 단원들은 한 명씩 묶여 있었고 입에는 악보를 구겨 넣어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야단법석을 떤 서준은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표창을 주었고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코어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위력이 대단하네. 표창 끝부분에 세로 코어를 심어서 들고 있을 때 약간 불편했지만 그런대로 참을 만했다. 서준은 손을 털며 거울을 봤다. 왠지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지휘자의 몸에서 벗긴 외투를 자신에게 걸쳤다. 이따가 이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볼까?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문제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실험을 통해 얻은 부작용 중 가장 실용적이었다. 조금 큰데 세 번째 줄에 묶여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옷을 입어봐. 오, 이 옷 괜찮은데. 다 됐어? 다 됐어. 아, 잠깐. 서준은 무대 옆으로 걸음을 내디뎠다가 다시 몸을 돌려 휴게실로 돌아왔고 탁자의 술통에 있던 네모난 얼음을 입에 넣고 깨물었다. 이제 정말 다 됐어. 무대에 오르기 전 또다시 서운의 목소리가 들렸다. 시작하기 전에 물어볼게. 우리 유언 있어? 유언 없지. 딱히 할 말 없어. 말해봤자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니 별 의미가 없었다. 그럴 바엔 힘을 아껴뒀다가 웃긴 표정이나 짓는 게 나았다. 그럼 올라가자. 흐릿한 조명 아래 공연 시작 시간이 되었다. 장막이 천천히 올라가며 스포트라이트가 번쩍 켜졌고 서준이 무대 위로 훌쩍 올라와 진훈 앞에 섰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나 진훈은 예상했다는 듯 눈을 뜨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서준은 잔뜩 신이 났고 표창을 어루만지던 손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허리춤에 숨겨뒀던 작은 공 모양의 무기 2개를 진훈에게 던졌다. 2분, 3분만 빌릴게. 연주회는 죽인 다음에 시작하자.
말소리가 혼란해서 몇 번 메아리쳤다. 진훈에게 던진 작은 무기는 베일 같은 안개 속에서 멈춘 채 진훈의 근처에서 떠 있었다. 심지어 무기를 멈추게 한 사람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았다.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눈 뜨지 않으면 재수가 없을 텐데, 크로우 보스. 말이 떨어지자마자 붉은 안개에 의해 극한으로 압축시킨 구체가 갑자기 갈라졌다. 그때 물소리와 함께 두 개의 물기둥이 진훈 옆에 의자를 적셨다. 진훈은 관자놀이를 누르며 여유롭게 눈을 떴다.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재수 없을 거라고 했잖아. 이유. 무심한 질문이 뮤지컬 안에서 울렸다. 널 죽이는 이유. 서준은 얼굴을 어루만지며 생각하는 자세를 취했다. N109 구역에서 진훈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허다했다. 이익을 위해, 원한 때문에, 자신이 약자이기 때문에 등.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라는 이유가 과연 크로우 보스의 호기심을 끌 수 있을까? 그는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했다. 적어도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서운에게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다. 무대 위와 관중석 사이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서운은 이미 소리 없이 진훈의 바로 뒤쪽 위치까지 이동해왔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운 표창으로 진훈의 경동맥을 조준했다. 그는 서준의 시야를 통해 진훈의 동향을 살폈고 진훈의 관심은 오로지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서준에게 쏠려 있었으며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으리라 확신했다. 서운은 무릎을 굽히고 앞으로 튀어나가려 준비했다. 바로 지금이다. 몸을 움직이려던 순간 진훈의 비웃음이 들렸다. 이왕 죽이러 온 거 좀 더 재미있는 방법을 써보지 그랬어. 저 멀리서 서운은 무대 위 서준의 몸이 굳어있다는 걸 눈치챘다. 서준이 경직된 이유는 금세 깨달을 수 있었다. 바로 자신 때문이었다. 어느새 그의 몸은 검붉은 안개 두 줄기에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쉽게 뿌리칠 수 있을 것 같았으나 그 힘은 그를 단단히 묶거나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진훈은 그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한 사람을 속박하면 다른 한 명도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힘의 주인이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두 소녀는 하늘 높이 들어 올려졌고 한 사람씩 뮤지컬 밖으로 날아갔다. 뮤지컬의 정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잔잔한 조롱처럼 메아리쳤다. 두 사람은 머리를 극적였고 자신의 몸, 팔, 다리를 어루만졌다. 휘황찬란한 뮤지컬의 샹들리에를 보며 멍하니 있다가 한참 뒤에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진훈은 우리를 죽이지 않았어. 깜짝 놀란 서우는 씩씩거리며 앉았다. 우리가 들킨 건 처음인데. 서준은 아직도 던져진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서운의 팔을 흔들었다. 그런데 너 방금 들었어? 뭘? 우리 보고 시시하다잖아. 즐거움 찾기. N109 구역의 격투장은 네온사인 뒷면 5층 높이 건물의 위치에 있었다. 입구의 문을 열면 일반적인 크기를 뛰어넘는 거대한 링이 있었다. 관중석은 사방의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가장 높은 곳은 거의 링과 수직이었다. 얼핏 보면 독립된 성 같기도 하고 맹수의 속을 같기도 했다. 크로우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고 서준과 서우는 격투장에 붙어있던 경호원 모집 공고를 떼고 문을 두드렸다. 사람은 충분하니까 그냥 가. 콩나물같이 비실비실한 게 싸우자마자 죽게 생겼네. 문이 쾅하고 닫혔고 건장한 체격의 격투장 사장은 문 위쪽의 작은 창문으로 두 사람을 힐끗 보더니 몸을 휙 돌려 내려갔다. 서운이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그래도 시금치 정도는 되지 않나. 다음날 아침 서준과 서운은 다시 한번 격투장 문을 두드렸다. 사장은 욕지거리를 하며 문을 열었고 곧 눈이 휘둥그레졌다. 오늘 아침 행방불명되었던 격투장 경호원들이 배를 움켜쥔 채 웅크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어제 그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던 두 소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람 부족하겠네요. 그들이 이곳에 자주 출입했던 이유는 금세 알 수 있었다. 수요일 밤 크로우는 오늘 이 경기장을 없애버리겠다는 기세로 격투장의 문을 부숴버렸다. 두 무리가 링 위에서 무기를 들고 싸울 때 크로우의 보스는 시야가 가장 좋은 좌석에 조용히 나타나 느긋하게 내려다보았다. 바스락거리며 경호원 외투를 벗은 쌍둥이는 혼란한 틈을 타 그의 뒤로 훌쩍 뛰어올랐고 빠르게 눈을 맞추더니 휙 소리와 함께 동시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기습의 네 번째 요령. 잘못된 작전은 즉시 변경하고 새로운 작전으로 상대를 현혹하라. 보스,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진훈이 침묵하자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보스의 칼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보스 대신 귀찮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살인과 약탈, 음모와 계략, 보스를 위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보스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발소리가 두 사람의 독단적인 어필을 끊었다.
서준 서운의 시야에 진훈의 신발 앞코가 나타났고 무성의 공포가 머리 꼭대기를 스쳤다. 서운은 무심코 곁눈질하며 서준을 바라봤고 서준의 눈빛에서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을 읽었다. 이제 진훈은 어떻게 할까? 그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운은 자신도 지금 이런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언제나 똑같았다. 태어난 순간부터 거울을 볼 필요도 없이 상대방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쓰레기는 필요 없어. 댕강 소리와 함께 두 사람 사이로 비수가 떨어졌다. 실력을 증명해봐. 고개를 들자 진훈의 냉혹한 표정이 보였다. 아래쪽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선열이 낭자했으며 고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반짝거리던 비수는 30분도 되지 않아 검붉게 물들었고 두 사람은 비수를 함께 들어 진훈 앞에 바쳤다. 어떻습니까? 이제 쓰레기는 저 바닥에 누워있는 녀석들이 됐어요. 이제 뭘로 증명할까요? 뒤엉켜 싸우는 소리는 곧 숨이 끊어질 듯 용서를 구하는 소리로 변했고 거대한 격투장에 진훈과 서준 서운을 제외하고는 모두 쓰러져 있었다. 비수를 쥔 두 손이 조금 떨렸지만 공포가 아닌 흥분으로 인한 떨림이었다. 아직 굳지 않은 피가 칼날과 손바닥, 서로 닮은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고 깨끗했던 관중석 통로를 한 방울씩 물들였다. 진훈의 눈에 비수의 차가운 빛이 어렸다. 그는 턱을 약간 들고 웃는 듯 마는 듯 쌍둥이를 주시했다. 이제 상대방의 목숨으로. 그렇구나. 서운의 마음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준은 웃고 있었고 자신도 웃고 있었다. 그렇구나. 진훈 역시 재미있는 일을 찾고 있던 것이었다. 이번이 몇 번째 싸움인지 셀 수도 없었다. 부작용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감각 탓에 상대방과 격하게 싸울수록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격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진통제와 진정제, 심지어 심하게 싸운 다음 날에는 샘플 테스트도 건너뛸 수 있었다. 그래서 원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과 싸우는 전문가가 되었다. 진우는 관중석에 앉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비수 쟁탈 공연을 바라봤다. 소년들은 표정이 사나웠고 동작은 민첩했으며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만 포착하기 어려운 멈칫거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술책을 눈빛을 통해 빠르게 교환했다. 진우는 나른하게 머리를 괴고 있었다. 그는 이 형제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짐승들은 능청스럽게 싸움을 연기했고 매우 적당하게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을 숨겼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비수를 던졌다. 그러나 그들의 타깃은 진작에 이러한 수법에 질린 상태였다. 그럼에도 진우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토록 집착하는 약자를 보니 계속 관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외의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결정이 피부를 뚫는 소리와 함께 비수를 든 소녀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 몸 안에서 자라난 검은색 결정이 뱀처럼 얼굴을 기어올랐고 곧 그의 두 눈을 덮었다. 뒤이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다른 한 명도 고통을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거짓 싸움은 끝이 났고 변이로 인한 고통이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다. 종료. 바닥에 떨어진 비수가 나뒹굴다가 진훈의 발밑에서 멈췄다. 그는 몸을 숙여 비수를 주었다. 결정으로 뒤덮인 손이 바들거리며 그를 향했고 그가 쥔 예리한 칼날을 원했다. 진훈은 웃으며 비수를 건넸다. 눈앞의 소녀는 온 힘을 다해 심장을 향해 비수를 겨눠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으나 같은 고통을 느끼는 또 다른 생명이 몸을 웅크리는 순간 주저하며 멈췄다. 이 두 사람은 마치 무형의 실로 연결된 듯 한 명에게 변이가 일어나면 다른 한 명도 이유 없이 재앙을 겪어야 했다. 만약 이 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 진우는 흥미진진하게 방관했다. 지금 이 질문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악몽처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과연 그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봤다. 비수의 끝은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고 안으로 향하는 힘이 위로 당겨졌다. 결정이 깨지고 피가 관중석 의자까지 튀었다. 소녀는 생명을 끝내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눈앞의 결정을 힘껏 도려냈다. 진우는 손을 뻗어 천천히 손뼉을 쳤다. 그럭저럭 배짱이 있네. 비수가 다시 휘둘렸지만 곧 다른 이에게 붙잡혔다. 변이가 없는 그는 부작용으로 인해 동일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있는 혈육의 손을 잡았다. 난 신경 쓰지 말고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평소처럼 들뜬 말투가 아닌 오히려 결사의 각오를 한 듯 차분한 목소리였다. 돕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래. 심장 소리가 이토록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서준 서우는 그날 처음 알았다. 아마 생명의 막바지에 이르러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닐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변이를 면한 소년이 비수 끝을 힘껏 제어하고 있었다.
옆에서 악마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움직이면 너도 죽어. 우린 함께 죽을 겁니다. 몇 차례 심호흡 후 그는 교활한 표정을 보이며 진훈에게 대답했다. 어차피 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군. 검붉은 안개가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비수를 대신해 옆에 있는 소년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다. 더욱 극심한 통증이 엄습했고 전율 사이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이번에 진우는 정말로 그들을 죽일 생각이었다. 가슴 일부가 텅 빈 듯했고 팔다리는 점점 마비되었다. 차갑게 식은 피로 채워진 목 때문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처음에는 두려움을 숨길 수가 있었다. 무형의 안개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고동치는 심장에 닿기 전까지는 이게 바로 죽음이구나. 죽음이 실감나자 두 사람은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입에서는 애원의 말이 드문드문 이어졌다. 안 돼. 그러나 죽기 직전의 고통은 오히려 커져만 갔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진훈의 그림자가 점점 모호해지더니 사냥감을 가지고 노는 야수처럼 변했다. 오장육부가 단단히 비틀리는 듯했고 생명을 갈망하는 목소리는 고통에 묻혀버렸다. 그들은 헐떡이며 목구멍 안에 피를 토해내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 죽음이 너희 소원 아니었나? 아직은 죽기 싫다고요. 짧은 코웃음과 함께 진훈이 손바닥을 펼쳤고 안개는 두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에 흩어졌다. 그 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밝았던 방이 어두워졌고 불가항력적인 힘이 두 사람을 휘감아 계속 자라나던 검은색 결정을 부쉈다. 서준과 서운의 머릿속에서 이명이 울렸지만 고통은 순식간에 완전히 사라졌다. N109 구역에서 죽음만큼 간단한 일은 없어. 진우는 마지막으로 조롱하는 듯한 말을 남기고 방을 떠났다. 살아남아, 그게 곧 실력의 증명이야. 육상둥이, 보스, 이번에는 당신을 죽이러 온 게 아닙니다. 2주 후 서준과 서우는 다시 한번 진훈 앞에 섰다. 그들은 완전히 회복했다. 한 명은 애초에 상처를 입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결정을 도려낸 상처가 호전되었다. 얼굴과 몸에 흉악한 흉터가 남았지만 그 외에는 괜찮아 보였다. 진심으로 보스를 따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한쪽 무릎을 꿇었고 다시 한번 강조해 말했다. 진우는 살짝 귀찮은 듯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을 이어가다가 서준이 잔머리를 굴리며 고개를 들었다. 사실 보스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으니 보스 곁에 머물며 과연 누가 해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말을 마치자 그들은 믿을 수 없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스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약간의 기대가 담긴 냉소를 지은 듯했다. 그들이 잘못 본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러나 그 웃음은 두 사람의 착각인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서준은 또다시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말을 이었다. 보스, 그 최진명이라는 사람이 수상합니다. 저희가 감시하겠습니다. 서우는 고개를 숙이고 덧붙여 말했다. 그의 거처와 자주 가는 장소, 자주 만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보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가봐. 별 감정 없는 한마디가 떨어졌고 다른 명령은 없었다. 예, 보스. 그들은 그제야 허리를 폈지만 진훈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기지에서 걸어 나오자 N109 구역의 거리는 여느 때처럼 빛 한 줄기 들지 않았다. 유리벽을 지나며 실루엣이 비치자 두 사람은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다. 마지막으로 거울을 본 건 몇 년 전의 일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상대방을 거울로 삼았고 이것 역시 똑같이 생긴 얼굴 덕에 얻은 혜택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 그래도 쌍둥이는 쌍둥이다운 모습이 있어야지. 서준은 계속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가져와 가면 두 개를 꺼냈고 하나는 서운에게 건네고 하나는 자신의 얼굴에 썼다. 303번을 찾아가서 만든 거야. N109 구역에 공방을 차렸더라. 너도 써봐. 서운은 손에 든 가면을 자세히 살폈고 얼굴에 놓고 보니 크기가 딱 맞았다. 그는 가면을 쓰고 긴 새부리로 서준을 툭 쳤다. 이건 써서 뭐하게. 별거 없어. 이걸 쓰면 똑같이 보일 수 있잖아. 정오 무렵 두 소녀는 빛을 등진 길을 나란히 걸으며 기지개를 켰다. 보스의 그 웃음은 무슨 뜻일까? 설마 보스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다는 걸까? 없을걸?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